네, 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차 사과목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같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61번.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네, 경기적 실업 간단히 살펴볼게요.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실업입니다. 주 원인이 총수요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에서도 이제 투자를 줄이게 되고요. 개인의 소비도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요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회사에서도 이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인원을 줄이던지 아니면 임금을 삭감해서, 인원을 줄이지 않으려면 임금을 삭감해서 뭐 고용을 유지하던지 이렇게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임금의 경우는 아래 방향으로 경직돼 있죠. 임금이 오르기는 올라도 내려가는 일은 좀처럼 없잖아요. 그러한 임금의 성질을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하방으로 경직되어 있다. 아래쪽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다.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일부 인원들을 이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게 이제 경기적 실업.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보기 1번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총수요 부족이니까 총수요의 증대 바로 나왔네요. 이거 다 볼 필요도 없이 총수요 부족, 총수요 증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데 보기 한번 볼까요? 지역 간 이동 촉진. 이거는 어떤 실업의 대책이 될까요? 구조적 실업의 대책입니다.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뭐였죠? 구조적 실업의 원인은 이제 경제 구조의 변화, 산업 간, 지역 간 노동력 불균형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 촉진시키고 또는 산업 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게 구조적 실업의 대책. 구인구직 전산망 확대는 뭘까요? 구인구직 전산망 확대는 이제 정보에 관한 거잖아요. 직업 정보. 그리고 이제 구인자와 구직자의 매칭에 관련된 거니까 마찰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으로 갈게요. 마찰적 실업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기도 하고 자연적 실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니은.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금 정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임금 정책, 효율 임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 임금 정책은 어떤 실업과 연관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적 실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디귿. 노동조합 존재로 인해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마찰적 실업의 원인이랑은 상관이 없죠. 이것도. 마찰적 실업은 자연적, 자발적 실업, 직업 정보, 이런 정보의 불균형, 불완전성으로 인한 실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실업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마찰적 실업.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업 정보의 부족이 원인이다. 정보의 불완전성, 불일치가 원인이다. 그래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가 원인이 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이런 정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이고 또한 자연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자연 발생적 실업. 그리고 자발적 실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연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하고 탐색적 실업,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실업이다 라고 해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네. 마찰적 실업.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원인이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또는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해서 발생하는 것이 구조적 실업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죠. 효율 임금 정책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성장 산업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재가 부족해요.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사양 산업에서는 노동력이 과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구조적 실업의 이제 대책이 되겠고, 그리고 장기적 성장 산업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 임금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고임금 정책이죠. 네. 다음 기술적 실업. 기술적 실업은 마르크스의 실업 이론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과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이 노동의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즉, 기술 발달, 기술 혁신이 노동력을 대체했다. 그래서 실업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기술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예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제 감소된, 정리된 노동력, 이런 상대적 과잉 상태의 노동력을 산업예비군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했습니다. 마지막 계절적 실업은 이제 간단하죠. 기후나 계절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대표적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농한기, 농번기. 이렇게 이제 기후 계절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일시적인 실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61번, 62번까지 해서 실업에 관해서 이제 모든 내용이 정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63번.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 문제는 좀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집중하셔서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에 관한 이해부터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가 재화시장은 익숙합니다. 생산물 시장, 제품 시장이죠. 흔히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 제품의 수요 공급을 의미합니다. 재화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은 이제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은 생산 요소잖아요.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요소시장, 생산 요소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나와도 이제 노동시장이다라고 이제 그냥 용어를 바꿔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재화시장에서든 노동시장에서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겠죠. 그런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재화시장에서는 재화 생산량을 이제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겠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고용량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을 살펴보면, 이제 가격 결정되는 것을 보면, 이제 둘 다 노동시장, 재화시장 둘 다 수요 공급 곡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먼저 가로축을 살펴보면 재화시장에서는 가로축이 제품의 수량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제품의 가격.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제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품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 라고 했고, 제품의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노동시장도 이제 가로축은 노동력의 양이 되겠죠. 제품의 양이 아니라. 그리고 세로축은 노동력의 가격이니까 임금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때요? 노동력의 양이 결정이 되고 또 노동력의 가격, 임금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수요 공급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 임금 결정이 된다. 그래서 똑같아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이윤극대화 얘기했었죠. 이윤극대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화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다른 말로 하면 한계 수입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은 다른 말로 하면 한계 공급 곡선이에요.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마지널 레비뉴,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마지널 코스트인데, 마지널, 한계의 개념은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제품 시장이잖아요. 여기가 제품을, 한계라는 건 단위당 변화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위당 변화량. 그래서 한계 수입이라고 하면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늘어나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이라면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늘어나는 비용. 이게 한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화시장의 제품 생산을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훨씬 커요. 한 단위 생산할 때 수입이 비용보다 훨씬 큰데, 이게 점점 한계 수입은 줄어들고, 그래서 한계 비용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이 오겠죠. 네. 그러면 그 지점이 오면 이제 생산을 멈춰야 돼요. 그 지점까지만 생산하고 더 제품 생산을 늘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뒤로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을 넘어서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생산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을 하는 것이 이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노동시장도 그래요. 제품 시장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다만 명칭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시장의 수요 곡선은, 자, 제품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이었죠. 근데 노동시장에서는 한계 수입 생산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RP, Marginal Revenue Product, 한계 수입 생산. 공급 곡선도, 네, 제품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이잖아요. 근데 노동시장에서는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계 요소 비용이라는 것은 Marginal Factor Cost.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재화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MR, 한계 수입 곡선, 그리고 공급 곡선은 MC,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 곡선이다. 그리고 노동 시장에서는 MRP, 수요 곡선, 한계 수입 생산 곡선, 그리고 공급은 한계 요소 비용과 같다. 이렇게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한계 수입과 관련되어 있죠. 네, 둘 다. 노동시장, 제품시장 둘 다 한계 수입과 관련이 됐습니다.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과 관련이 있다. 한계 비용, 한계 요소 비용.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단순화 시켜서. 그 다음 우리가 보기 1번에 보면 한계 요소 비용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한계가 뭐라 그랬죠? 단위당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단위당 변화량인데 여기서는 요소 비용이니까 요소라는 거는 생산 요소, 노동으로 바꿔서 얘기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한 개 노동 비용이라고 할게요. 단위당 비용이에요. 증가하는 비용. 단위당? 무슨 단위당? 노동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비용이 증가하는 양을 말하는 거죠.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소요되는 비용. 즉,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돈이 얼마나 더 드냐. 이걸 의미하는 게 한 개 노동 비용이죠. 한 개 요소 비용. 네. 그러면 이제 1번 보기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재화시장은 불완전 경쟁이더라도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개별 기업의 한 개 요소 비용은 일정하다. 자, 볼게요. 개별 기업은 노동 가격이 결정되는데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이 시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노동 공급을 그냥 시장 가격에 맞춰서 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한 개 요소 비용은 일정해요. 임금 수준은 시장이 결정해주고 한 개 요소 비용은 일정해요. 한 개 요소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공급이잖아요. 노동 공급 곡선. 한 개 요소 비용은 공급이라 그랬죠. 네. 공급은 그냥 일정합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하지만 이제 불완전 경쟁일 경우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아니고 불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한 개 요소 비용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전에 한번 그 공부를 했었는데 2021년 3차 기출문제 75번을 공부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3차 75번 제가 여기다가 또 링크를 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생산량을 늘려야겠죠. 더 많이 팔면은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생산량을 늘리려면 노동 수요를 늘려야겠죠. 노동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쵸?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상향한다는 말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나 상방으로 이동한다는 말이나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2번도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관련된 내용 살펴보면 이제 단기,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의 차이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단기 노동 수요 곡선과 장기 노동 수요 곡선. 단기적 관점으로 보면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합니다. 보통 토지는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생각하는데 이제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고정된 생산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이든 자본이든 모든 생산 요소의 투입이 가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노동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급격히 노동 임금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자본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자본의 고정을 전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요소든 다 변화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 노동 수요 곡선보다 더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가변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 변화율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곡선을 실제로 살펴보면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 하락할 경우 임금이 우선 요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균형 지점이. 그래서 임금이 A였는데 임금을 B로 내릴 경우라고 해볼게요. A에서 B로 내리면 요 지점에서 이 수요 곡선을 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수요 곡선을 따라서. 그래서 요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량이 얼마나 늘어났죠? 네, 이만큼 노동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임금의 하락으로 인해서 노동량이 이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임금 요인에 의해서 노동량이 변할 때는 노동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임금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노동량이 변화할 때는 이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문제로도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금 요인에 의해서 노동 수요량이 변할 때는 노동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노동 수요가 변할 때는 노동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정리되셨죠? 그래서 지금 단기의 경우에는 임금 외에 다른 요인은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임금의 변화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 상에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노동량은 이만큼 증가를 하게 됐다. 그럼 이제 장기로 넘어갈게요. 장기 노동 수요 곡선. 우선 요 곡선만 생각해 봅시다. 이 수요 곡선이 요건데 요 지점이 되겠죠? 이제 요 지점이 A라고 하고 요 지점이 이제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임금을 A에서 B로 내렸어요. 임금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변 요소가 어때요? 모든 생산 요소 투입이 가변적이라고 했으니까 노동력에 대한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대체할 수 있겠죠. 돈이 더 적게 드니까 노동을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자본을 대체하면서까지. 네, 기계를 대체하면서까지 사람을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이거는 임금 요인의 변화예요? 아니면 임금 외 요인의 변화예요? 임금 외 요인의 변화죠. 자본을 대체하는 거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노동이 자본을 대체함에 따라서 곡선이 이동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임금이 내렸으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임금 A에서 임금 B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또 곡선상에서도 이동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요렇게 D2의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D2의 형태로. 네, 요 곡선. 지금 요 곡선이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요 곡선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장기 수요 곡선은.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곡선을 살펴보면 단기는 이제 이렇게 가파른 형태였다면 장기는 좀 더 이렇게 누운 형태가 됐죠. 이 누워 있다는 건 어때요? 노동량 변화가 어때요? 지금 요 지점 A 지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했는데 노동량의 변화를 보면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장기 수요 곡선에서 노동량 증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쵸? 그 얘기가 뭐예요?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노동이 기술을 대체하면서 증가한 노동량 요 부분을 대체 효과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부분에 의해서 또 노동량이 늘어났죠. 이 부분은 이제 규모 효과라고 합니다. 자, 대체 효과. 요소 대체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본을 대체했죠, 노동이. 가격이 하락한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 대신 대체시켰다. 그러니까 노동을 자본 대신 대체시켰잖아요. 네. 자본 대신 노동으로 바꿨으니까 그게 이제 대체 효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규모 효과. 규모 효과는 임금의 하락에 따라 생산비와 생산량이 변하고 이에 따라 노동 수요가 증가했죠. 네. 그래서 요 노동 수요가 증가한 효과, 요 부분이 이제 규모 효과가 된다. 산출량 효과라고도 합니다. 네. 제가 최대한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체 효과, 규모 효과. 그래서 대체 효과와 규모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노동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보기 3번 보면 재화시장과 노동시장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장기에 더 크게 증가한다. 이게 탄력성을 의미하는 거죠. 더 크게 증가한다. 네, 그래서 더 탄력적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네, 이제 4번을 살펴보면은 재화시장이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자, 살펴보면 우리가 우선 가격이 결정되는 조건, 앞에 우리 수요 공급 곡선 나와 있는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한계 수입 생산 MRP가 이제 수요 곡선이 되고 공급 곡선은 MFC, 한계 요소 비용. 이 MRP와 MFC가 같아지는 지점이 이제 임금의 결정 지점,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지점이라고 했었죠. 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한계 생산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한계 수입 생산이 곧 한계 생산 가치와 똑같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가격이 P는 MR, 한계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곧 MC, 한계 비용과도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이거는 의미를 굳이 이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 생산 가치는 한계 생산 곱하기 가격이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MP 곱하기 P 해서 MP 곱하기 가격, 가치,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 그리고 한계 수입 생산은 한계 생산 MP 곱하기 MR 하니까 MRP. 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고 우선 그리고 이제 구분을 할게요. 제가 방금 불안전 경쟁 시장일 때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재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VMP랑 MRP가 같다고 했죠. 네. 왜 그럴까요? P랑 MR이 같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아까 기억나시죠? 앞에 그 수요 공급 곡선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가격 결정 지점이잖아요. 그 지점이 가격 결정 지점이니까 P는 MC는 MR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P는 MR이다. 그래서 한계 수입은 일정하다.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에는 VMP가 MRP보다 큽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것 때문이죠. P랑 MR 때문이죠. 네, MR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계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이제 P가 MR보다 크게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재화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 이제 독점 시장을 가정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독점 기업은 재화 공급을 낮추게 됩니다. 그쵸?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재화 공급을 줄여요. 네, 생산을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재화 가격이 올라가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면은 어때요? 수입이 극대화됩니다. 총수입 극대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느냐, 이 독점 기업이 노동 수요를 줄이겠죠. 네. 노동 수요를 줄이면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임금도 내려갑니다. 임금이 내려가면 이제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거죠. 총 비용 극소화. 그래서 총 수입을 극대화하고 총 비용을 극소화하는 전략으로 이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독점 시장에서. 네. 그런데 이제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곧 시장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쵸? 독점 시장이니까 독점 기업이 곧 시장 전체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점점점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수요 곡선 아까 노동 수요 곡선 아까 뭐라 그랬죠? 한계 수입이 수요 곡선의 의미랑 같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노동 수요 줄어들고 한계 수입 감소하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일 경우에 한계 수입이 감소한다는 의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P가 MR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4번 보기를 살펴보면 재화시장이 불안전 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이 뭐예요? MRP잖아요. Marginal Revenue Product. 한계 수입 생산. MRP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 낮은 거예요? VMP 수준보다 즉 한계 생산 가치. 한계 생산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독점 기업은 이제 요 윗부분은 넘어가고 요 밑에 줄 부분 얘기하면은 독점 기업은 이제 노동 수요를 줄인단 말이죠. 네. 노동 수요를 줄이면은 임금도 내려가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임금이 줄어들면은 이제 총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곡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 곡선이 곧 수요 곡선 D 이게 곧 뭐라 그랬어요? 한계 수입 곡선이랑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계 수입이 감소하는 의미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 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어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차근차근 한 3번까지만 잘 한번 차근차근 천천히 들어보세요. 정리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그러다가 3번 들어도 이제 이해가 정말 안 된다.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의 이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거고, 네, 저의 이제 부족함이기 때문에 쿨하게 그냥, 네,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문제 이렇게 암기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게 좀 말씀을 드렸네요. 네, 64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투자를 억제시켜야 한다. 경기적 실업의 원인이 총수요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써야 하니까 설비 투자를 확대시켜야겠죠. 네. 1번 틀린 얘기고, 2번.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 포기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네, 구직 포기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실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는 실업률이 감소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경제활동 인구가 10명이고 취업자가 8명이고 실업자가 2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한 명이 구직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1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9명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2에서 9분의 1로 변했으니까 실업률이 낮아진 거 맞죠? 10분의 2에서 9분의 1로 줄었으니까. 네, 실업률은 요거잖아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었다가 지금 1명 줄어가지고 9명 중 1명으로 변했으니까 실업률 감소 맞네요. 네. 2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낮아진다.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여기서 이제 취업자로 이동하는 거네요.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사람이 취업자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여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경제활동 인구가 10명이고 실업자가 2명이고 취업자가 8명이라고 했을 때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취업자가 플러스 1이 되고 경제활동 인구도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실업률. 근데 이거 계산해볼 것도 없네요.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 예를 들어 비경제활동 인구가 뭐 이렇게 10명이었다고 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변동이 없잖아요. 변동이 없이 20명이고,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64번은 틀린 얘기. 물론 이제 실업률도 계산해보면 실업률은 낮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취업자 수가 늘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4번.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네, 탐색적 실업은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하는 실업이죠. 자연적 실업, 자발적 실업.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탐색 과정을 더 천천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네, 아직 돈이 많이 있으니까, 네, 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얘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으로 갈게요.
A 국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와 취업자가 각각 100만 명, 40만 명이라고 할 때 실업률은. 네, 이런 문제는 이제 아주 꽤 단골 문제입니다. 이 표를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방금 전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활용이 되죠.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실. 네,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래요. 50%.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죠?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죠. 그 다음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 명. 100만 명. 그리고 취업자는 40만 명.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나왔네요. 그쵸? 이거분의 이거가 50%니까,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쓰면서 해볼게요. 경제활동 인구는 그러면 50만 명이 되겠죠. 네, 50만. 그러면 실업률이라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업자는 몇 명이죠? 50만 명에서 40만 명 빼니까 실업자는 10만 명. 그러면 실업률 계산 50만 명 분의 10만 명 곱하기 100 하면 5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20%. 네. 넘어갈게요. 66번. 임금의 보상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금의 보상격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보상해주려는 목적의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금전적 특성의 차이를 보상하려는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 그러니까 비금전적 특성을 돈으로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임금으로. 어떤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한 겁니다. 즉 균등화 해준다는 거죠. 네. 불리한 측면을 상쇄해서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는 원리, 균등화해야 한다는 원리.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일이거나 아니면 교육 및 훈련 비용, 취업을 위해서 돈이 들거나 특히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일인 경우에는 이러한 임금의 보상격차로 인해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게 임금의 보상격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1번. 근무 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그렇죠. 열악한 곳으로 가니까 비금전적인 특성의 차이를 보상해 주는 거죠. 임금으로. 성별 격차도 일종의 보상 격차이다. 성별 격차는 아니죠. 우리 법령상으로도 남녀 간의 임금의 차별은 이제 안 되는 걸로 명문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네. 환경적인 요인이잖아요. 임금 외적인 측면이 불리하니까 임금을 더 높게.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취업을 위해서 교육훈련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67번. 단체 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단체 교섭 후 협의된 사항을 문서로 남긴 것으로 강제적 효력이 있다. 강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2번.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불법 행위입니다. 네. 3번. 이익 분쟁은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네, 이익 분쟁. 4번.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 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에서 하는 방법이죠. 네, 파업, 태업, 보이콧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사측은 직장 폐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유니온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니온숍은 오픈숍과 클로즈드숍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픈숍은 노동조합 가입이 이제 채용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이제 고용주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드숍은 그 반대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이제 채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유니온숍은 오픈숍과 클로즈드숍의 중간 형태로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보기 보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한다. 네, 1번이 정답이네요. 네, 1번 정답이고 노동조합 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니온숍 방금 얘기했죠? 중간 형태, 오픈과 클로즈드 중간, 일정 기간 내에 가입. 오픈숍은 가입 여부 상관없이 고용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 확대에는 불리하겠죠. 클로즈드숍, 노동조합 가입이 전제되어야 고용 가능하다. 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세니까 조직 확대에 유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항운 노동조합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에이전시숍. 에이전시숍이란 에이전시, 대리점,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비조합원 너네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쟁의행위 다 하고 사측이랑 열심히 싸워서 임금 올리면 너는 가만히 앉아서 꿀 빨잖아. 그러면 안 되지. 돈이라도 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게 에이전시숍, 대리인 역할을 한다. 프리퍼런셜 숍, 우대 사업장이죠. 우대해주는 거. 노동조합원을 우대하는 사업장입니다.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 대우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일 경우에는 채용의 우선순위를 주고 그리고 단체 교섭 결과도 조합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 메인테넌스 숍, 유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조합원 자격 유지 숍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단체 교섭이 이제 체결이 되면은 그 효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탈퇴할 수가 없다. 메인테넌스 숍까지. 네, 숍제도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업이 아주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숍제도도 거의 매번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네, 69번. 다음 중 직무급 임금 체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직무급 1번. 개인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 해소. 네, 직무급이 이제 직무평가, 직무 분석을 토대로 임금을 이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연공급에 비해 실시가 용이. 실시가 이제 용이하지는 않죠. 네, 직무평가, 직무분석 등과 같이 좀 이런 체계적인 과정,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네, 임금 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시가 어렵습니다. 3번.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 네, 마찬가지. 이제 인건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4번. 능력 위주 인사포트 조성. 네, 이것도 이제 직무급 임금 체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임금을 효율적으로 네, 배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직무급 임금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임금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직무급,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개별 임금을 결정합니다. 노동의 양이랑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직무의 표준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정 배치하는데
배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노무 관리 역량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직종 간의 고용의 유동성이 있을 때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이제 뭐 역량에 따라 주기 때문에 이제 생계비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적은 거죠. 임금 배분의 공평성이 장점이고, 그래서 임금 설정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불만이 적고 인건비가 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겁니다. 적재주 숙소의 배치,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인사관리를 통한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이랑 직무 평가 과정에서 경영 조직을 개선할 수도 있고 업무 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연공급에 비해서 특히 연공급이 불합리한 노무비 상승이 좀 강한 단점이 있죠. 하지만 직무급은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죠. 평가 단계에서. 그리고 기술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직무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배치가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직무 내용이 정형화 고착화로 인해서 직무 수행에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급 임금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저 연공급이랑 직능급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연공급은 근속 연수, 학력, 연령, 성별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급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그런 속성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했다 해서 속임급. 그래서 위계질서 확립, 사기 유지에 유리하고 생활에 안정을 주죠. 해가 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속감, 공헌도 증대하고 장기 고용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배치 전환 평가가 용이하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단점으로는 동일 직무 동일 임금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사한 일주의 팽배할 수 있고 근로의욕 동기부여가 약할 수 있죠.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연봉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 그리고 이렇게 연공급으로 되다 보면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제 장기 근속이나 정년 연장, 상용 고용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겠죠.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래서 고용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 마지막 직능급.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 기준으로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능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개발 동기부여가 되고 능력에 맞는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에 따른 동일한 직능 자격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노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 구분이 없어서 생산직 불만 요소가 줄어든다는 장점. 하지만 직무 수행 능력이니까, 능력 기준이니까 능력 파악이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잘못 활용되면 연공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능급보다는 직무급이 적합한 직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점이 되고,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직능급을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현재 이제 직무급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임금 체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70번.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거 아까 우리 63번 문제에서 공부할 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문제로 나왔네요. 기억나시나요?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보면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임금을 제외한 요인의 변화와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지 아니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으면 임금의 변화인 경우에는 이제 노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 수요 곡선 이 선을 따라서 그 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을 제외한 요인의 변화는 이제 노동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이동을 하죠.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이제 정답이 1번이라는 것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임금 수준의 변화는 곡선 상의 이동이 되겠고, 생산 방법의 변화나 자본의 가격 변화나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만 더 살펴보면, 보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산 방법의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노동력 중심의 생산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 발달에 따라서 기계로 이제 생산하는 방법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또 자본의 가격 변화, 자본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도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자본은 이제 예를 들면은 생산 요소, 그러니까 대체 생산 요소잖아요. 이게 자본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과 자본은 서로 뭔가 대체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가격이 이제 내려가면은 사람들은 기업에서는 자본을 더 많이 이제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자본의 사용이 높아지고 노동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도 보면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이제 재화시장에서 이제 수요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는 파생 수요라고도 하잖아요. 2차적 수요이기 때문에 생산물 수요에 의해서 파생되는 수요다 라고 해서 노동 수요는 파생 수요라고도 하고 2차적 수요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수요랑 노동 수요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71번부터 나머지 문제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갑자기 뭔가 점점 텐션이 내려갔나 봐요. 네, 63번에서 뭔가 집중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안 지치셨으면 좋겠고 저 지금 느꼈네요. 제가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